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은 원 전 원장이지만 집이 압수수색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에 대한 분노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원 전 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시기가 공교로워 보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다른 국정원 관계자 자택 서너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이용해 자녀들의 아파트 구입비 일부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외에도 퇴임후를 대비해 국정원 해외 사업비 200만 달러를 빼돌려 미국 스탠퍼드대에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그동안 안 알려졌던 200만 달러 외에 추가 유용 혐의를 의심하고 초기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해외 사업비 200만 달러 유용 혐의 수사 당시 원 전 원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방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자택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만 달러 스탠퍼드대 기부나 자녀 아파트 구입비 국정원 자금 유용 등은 모두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건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로인사이드 플리바게닝 이야기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희중 전 실장이 어떤 진술을 했기에 이 전 대통령이 곤혹스럽다는 건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체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로 10만 달러를 환전해서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을 했고 이게 방미기간에 이걸로 이제 김윤옥 여사가 이거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 이런 진술을 이제 검찰에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은 물론이고 이 용처까지 밝혔다는 건데 김 전 실장이 이런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가요? 그 김 전 실장의 직위와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부터 이제 봐야 하는데 그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냈습니다. 제1부속실장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서 대통령 일정과 이제 면담 등을 조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일까지 보좌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뭐 핵심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MB 집사라고 부르는데 그 김희중 전 실장은 나아가서 집사 중의 집사, 성골 집사 이렇게 불립니다. 그 이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MB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은 그 김 전 실장을 보고 사실상 MB보다 더 MB의 일수일투족을 더 잘하는 그런 MB의 분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좀 재밌습니다. 성골 집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김 전 실장 MB와는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그 199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던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에는 수행비서도 지냈습니다. 그 청와대 입성해서는 제1부속실장을 지냈고 그렇게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으니까 성골 집사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 관계 있는 사람이 이 검찰 조사에서 순순히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번의 배신과 한 번의 반격 스토리인데 그 김 전 실장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이른바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 그 솔로몬 임석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1부속실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형을 살게 되는데 김 전 실장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하고 항소마저 포기를 했습니다. 이 항소를 하면은 이제 사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역시 이제 그 비리로 징역형을 받은 MB의 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은 그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는데 네. 그 김희중 전 실장만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안 돼갖고 이제 그게 김 전 실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 배신이 된 거고요. 예.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배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김 전 실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그 두 아이와 이제 생활고를 겪던 김 전 실장의 부인이 네. 그 김 전 실장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김 전 실장이 이제 일시 석방돼서 빈소를 지켰는데 예. 이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빈소에 오지도 않고 조화도 보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번째 결정적인 배신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의 김 전 실장 검찰 진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 일단 이 스토리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전 형량 협상제도 뭐 또는 유죄 협상제도라고도 하는데 플리바게닝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특활비 관련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을 그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했는데 예. 같이 조사했던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대가로 구속을 면하게 해주고 구형에서도 형량을 참작하기로 이른바 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플리바게닝 우리나라는 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뭐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렇군요. 비밀 아닌 비밀인데요. 네. 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이 장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제 머쓱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암묵적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공론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사전 허가를 전제로 이른바 이제 별건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검찰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무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칼을 뽑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법개혁을 이끌어 나갈 사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낸 진보 성향 이홍훈 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추진 기구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정하고 그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대법원 규칙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친 정통 판사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개혁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내 김영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 주심을 맡아서 신청 기각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환경 문제 사건 처리에 있어 미래 세대 우리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 이홍훈 대법관이 낸 소수 의견입니다. 노동 사건에서도 이 전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업무 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해 파업은 일단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일선 판사 시절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무급 휴가를 내고 출산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2개월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무원을 국가가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일선 판사 시절 내린 판결들입니다.
2011년 대법원에서 정년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한양대와 전북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 선임도 곧 마무리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선임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발전위는 우선 사법개혁과제를 확정한 후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꾸릴 계획입니다. 큰 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조한 좋은 재판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이를 위한 법관 인사 제도 개선, 재판 중심 사법행정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크게 세 갈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SNS에서 마약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마약을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에 마약을 구해 호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사람은 성관계를 해주겠다던 여성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함정 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런 함정 수사 사례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경찰이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서 작물임을 확인하거나 마약을 살 것처럼 행동해서 마약상을 검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마약 그리고 뇌물, 조직 범죄와 같은 그 범죄에서 이런 함정 수사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수사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범죄들은 음성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들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정 수사가 적법한 수사 기법으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실적 위주로 함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찰이 손님인 척하면서 성매매 함정 수사를 했는데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나온 여성이 도망을 가다가 모텔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수사에 있어서도 윤리성이 필요한데 마약을 한 여성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마약사범을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까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이 무분별하게 함정수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수사 기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제약이나 제한 없이 허용돼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은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범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약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의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범위가 없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서 범위를 갖게 하는 그런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는 위법한 함정 수사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의 윤리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 어쨌든 붙잡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긴 저지른 거잖아요. 이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예,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의 경우에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법률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사례나 판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경찰관이 노래방 손님으로 가장해서 도우미를 요청한 함정수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첩보나 제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속에 임했다는 점, 그리고 업주에게 수차례 요구해서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요청으로 도우미를 불렀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본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경찰이 취객을 감시하고 있다가 취객을 데려가는 척하면서 지갑에 손을 대는 절도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보아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범죄를 교사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함정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함정수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을 하거나 여성을 고용해가지고 성매매를 시도하는 그런 함정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의 경우에도 그 성범죄라든지 또는
인신매매 등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사기법으로서 함정수사를 인정하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필요악이라고 하는데 함정 수사가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범죄를 잘 잡아낼 수 있도록 적정선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시민단체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혐의로 애플 팀쿡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 도입을 시인하자 미국 등 6개 이상 국가에서 거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조달청과 공공입찰 비리 근절과 공정 조달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평상시 인력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사 성과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오늘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연임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3월 네 번째로 시상하는 우수 변호사 추천을 2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정의와 인권 실현, 변호사 위상 제고에 공이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변협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1월 19일) 로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